서울 강남의 가장 호화로운 채플 웨딩홀. 눈부신 햇살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하며 신부 대기실 바닥에 오색 찬란한 무늬를 그렸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한지원의 모습은 그 빛 속에서 성화의 한 장면처럼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오늘은 그녀의 결혼식이자 18년 전 화마가 앗아간 엄마의 기일이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마음속으로 엄마에게 속삭였다. 엄마 보고 있어요. 엄마가 늘 돌봐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사람과 오늘 결혼해요. 엄마 대신 저를 지켜주겠다고 했던 그 사람. 하늘에서 축복해 줄 거죠. 그녀는 이 결혼이 자신의 길고 외로웠던 삶에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바로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고 그녀의 약혼자 이민우가 들어왔다. 그는 값비싼 턱시도를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초조해 보이며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온 어머니 박 여사의 얼굴에는 차가운 조소와 승리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박 여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시럽을 바른 독약처럼 달콤하고 잔인했다. 아가씨, 미안하지만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해야겠어. 지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민우를 쳐다보았다. 그는 어머니의 등 뒤에 숨어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 지원아. 미안하다. 대기실 문이 다시 열리고 또 다른 웨딩드레스를 입은 최유진이 들어왔다. 그녀는 지원을 향해 연민과 우월감이 뒤섞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박 여사는 유진의 팔짱을 끼며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이쪽은 청해그룹의 진짜 아가씨 최유진 양이다. 우리 민우가 진짜로 결혼할 사람이지. 충격 불신 그리고 이인의 차가운 분노가 지원의 온몸을 휩쌌다. 그녀는 민우를 향해 소리쳤다. 이민우 5년 동안 내 돈으로 네 학비, 내 차 할부금 다 갚아줄 땐 우리 엄마가 반대 안 하셨어. 내가 배달 아르바이트 해서 네 원룸 월세 내줄 땐 반대 안 하셨냐고. 그런데 이제 와서 결혼식 당일에 어머니가 반대하신다고. 박 여사가 비웃으며 진실을 밝혔다. 쯧쯧,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네. 처음부터 널 이용하라고 시킨 건 나다.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민우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겠니? 이제 청해그룹의 진짜 아가씨가 나타났으니 넌 쓸모 없어졌어. 그녀는 지원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 가리켰다. 그리고 그 반지, 그것도 수백만 원짜리야. 내 아들이 사준 거니 당연히 내놓고 가야지. 그 순간 지원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뚝 하고 끊어졌다. 그녀는 텅 빈 눈으로 반지를 그리고 비굴하게 서 있는 민우의 얼굴을 보았다. 이내 그녀의 입가에서 차갑고 서늘한 웃음이 터져 나왔다. 5년의 사랑, 5년의 헌신을 이까짓 반지 하나로 퉁치자고 좋아. 그녀는 망설임 없이 손에서 반지를 빼내 대리석 바닥 위로 던져버렸다. 쨍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반지가 굴러갔다. 이제 당신들이랑 나 아무것도 빚진 거 없어.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18년 전 모든 것을 앗아간 화재 현장. 그리고 그녀를 구해준 한 소년의 결의에 찬 얼굴. 엄마는 별이 됐어. 내가 대신 널 지켜줄게. 그 기억은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그녀는 몸을 돌려 채플을 나가기 시작했다. 등 뒤로 박 여사와 유진의 조롱이 들려왔다. 어디 갈 데는 있고 여전히 오토바이 타고 배달이나 하면서 살겠지. 불쌍한 것. 채플의 문 앞에서 지원은 잠시 멈춰서서 그들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나 상심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무섭도록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순종적이고 헌신적이었던 배달 소녀는 죽었다. 그 자리에서 여왕이 깨어나고 있었다. 이민우 박 여사, 그리고 최유진. 오늘 당신들이 내게 준 모욕 내가 전부 되찾아올 거야. 내가 원래 있어야 했던 그 자리까지 전부. 그녀는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알리는 결혼 행진곡을 뒤로하고
복수를 향한 자신의 길을 향해 걸어 나갔다. 일주일 후 강남 테헤란로의 마천루 청해그룹 본사. 총괄 이사 사무실의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선 한지원의 모습은 더 이상 과거의 유약한 배달 소녀가 아니었다. 날카로운 라인의 검은색 파워수트, 냉철하고 자신감 넘치는 눈빛. 그녀는 지난 일주일간 아버지인 한 회장이 해외에 머무는 동안 그룹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자신의 왕좌를 되찾기 위한 첫 번째 칼을 뽑아들었다. 아버지,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제 자리를 되찾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녀가 해외의 아버지와 영상통화를 하며 말했다. 그리고 오늘부로 이민호의 회사에 지원되던 청해그룹의 모든 자금과 기술 지원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녀의 결정은 단호했다. 그녀의 첫 번째 복수는 그렇게 조용하고 신속하게 시작되었다. 한편 이민우의 작은 회사는 청해그룹의 지원이 끊기자마자 존폐의 위기에 내몰렸다. 다급해진 그는 어머니 박 여사 그리고 가짜 약혼녀 최유진과 함께 청해그룹 본사를 찾아왔다. 그들은 한 회장을 만나 단판을 지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들은 새로 부임한 총괄 이사가 바로 자신들이 내쫓은 한지원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였다. 회장님은 해외 출장 중이십니다. 대신 새로 부임하신 총괄 이사님께서 만나주시겠다고 합니다. 비서의 안내에 그들은 오만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작 새로운 이사 따위야 구워 삶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지원은 그들을 자신의 사무실이 아닌 지하 임원 전용 주차장에서 만나겠다고 했다. 그것은 상대를 아래로 내려다보겠다는 미묘하지만 확실한 권력의 과시였다. 차가운 주차장의 공기 속에서 지원은 한 대의 채 기댄 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달라진 아우라에 세 사람은 처음에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내 그녀가 한지원임을 깨닫고는 경악했다. 내가 어떻게 여기에? 박 여사가 소리쳤다. 민우는 과거에 정에 호소하려 했지만 지원은 그의 말을 차갑게 잘랐다. 과거는 당신들이 내 결혼식장에서 버렸잖아. 바로 그때 최유진이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려는 듯 옆에 주차된 벤츠 S클래스를 가리키며 비웃었다. 흥배달이나 하던 주제에 이런 차는 구경도 못 해봤겠지. 지원의 입가에 조소가 걸렸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키의 버튼을 눌렀다. 그녀가 기대고 있던 차 세상에 단 한 대뿐인 미래적인 디자인의 부가치 라부아티르 누아르의 헤드라이트가 번쩍이며 포효했다. 그 차 말인가요? 그건 우리 회사 기사님들 출퇴근용인데 제 차는 이겁니다. 그녀가 부가치의 문을 열며 말했다. 3천억, 당신들 회사를 다 팔아도 바퀴 하나 못 살 겁니다. 세 사람은 굴욕과 충격으로 말문이 막힌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하 주차장으로 소리 없이 들어서는 눈에 띄지 않지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숨을 멈출 수밖에 없는 마이바흐 한 대. 차에서 내린 남자는 바로 신화그룹의 총수 강현준이었다. 그는 한 회장과의 계약 논의를 위해 이곳을 찾았고 총괄 이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광경을 목격했다. 비참하게 서 있는 세 사람, 그리고 그들 앞에 여왕처럼 군림하고 있는 차갑고 카리스마 넘치는 여자. 그는 그녀를 즉시 알아보았다. 18년 전 화염 속에서 그가 구해냈던 바로 그 작은 소녀. 그는 수년간 그녀를 찾아 헤맸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 그의 눈앞에 서 있었다. 하지만 지원은 복수심에 불타는 그녀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현준의 얼굴에 천천히 미소가 번졌다. 그는 아직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 흥미로운 여인, 그는 그녀가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지, 그녀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지 더 알고 싶어졌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눈짓하여 공식적인 만남을 취소시킨 뒤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는 지원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실례합니다, 한지원 총괄님. 신화그룹의 강현준 부장입니다. 저희 회장님을 대신하여 계약 건으로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지원은 잠시 복수의 칼날을 거두고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계획에 끼어든 이 잘생겼지만 낯선 남자. 게임은 이제 훨씬 더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청해그룹의 자금줄이 끊기자 이민우와 그의 가족은 절망의 늪에 빠졌다. 그들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한지원 부친인 한 회장의 환심을 사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청해그룹 한 회장이 죽은 마누라를 끔찍이 아꼈다는 소문이 있어. 내일이 그 여자 기일이라더군. 박 여사가 음흉하게 말했다. 우리가 먼저 선수 쳐서 회장님께 눈도장을 찍는 거야. 가짜 딸이지만 죽은 부인을 챙기는 정성을 보이면 마음이 약해지시지 않겠니? 다음 날 서울 근교의 한적한 산자락에 위치한 한씨 가문의 가족 묘지. 최고급 국화꽃을 들고 나타난 세 사람은 그곳에 먼저 와 있던 한지원과 마주쳤다. 두 세력은 피할 수 없이 충돌했다. 내가 여긴 어쩐 일이냐? 박 여사가 악을 썼다. 제 어머니 기일입니다. 제가 여기 있는 게 이상한가요? 오히려 불청객은 당신들 같은데. 지원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말문이 막힌 박 여사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결국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 내 어미나 너나 똑같구나. 재수 없는 것들. 내 어미가 일찍 죽은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어머니에 대한 모욕. 그것은 지원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 입 닥치지 못해요. 아수라장이 된 묘지. 지원은 격앙된 감정 속에서 이민우를 향해 그와 그녀만이 아는 과거의 한 조각을 던졌다. 당신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당신 아들이 이민우가 18년 전 화재 현장에서 날 구해준 생명의 은인인 줄도 모르고 그녀는 오래전 민우가 스스로 영웅인 척 떠벌렸던 거짓말을 그를 공격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 말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다. 이민우의 머릿속에 잊고 있던 18년 전 그날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불길 연기, 그리고 어린 소녀의 비명. 그는 분명 그곳에 있었다. 무서워서 도망쳤던 희미한 기억. 하지만 지원의 확신에 찬 외침은 그의 왜곡된 기억을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내가 그녀를 구했다고. 그는 스스로를 영웅으로 믿기 시작했다.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그것은 그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한편 이 모든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또 다른 남자가 있었다. 강현준. 그 역시 지원의 어머니. 그가 어릴 적 어렴풋이 기억하는 따뜻했던 아주머니의 기일을 맞아 조용히 묘지를 찾았던 길이었다. 그는 지원의 외침을 똑똑히 들었다. 이민우가 생명의 은인이라고. 현준의 위장 속에서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뭉치는 것 같았다. 그는 무심코 자신의 오른손을 내려다보았다. 고급 수트 소매 안에 감춰진 이제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희미해졌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은 은빛의 화상 흉터. 그의 기억은 너무나도 선명했다. 지붕이 무너져 내리기 직전 불타는 방 안에서 정신을 잃어가던 작은 소녀를 끌어안고 필사적으로 뛰쳐나왔던 기억. 그리고 겁에 질려 울면서 도망치던 다른 소년의 뒷모습. 바로 이민우였다. 강현준은 깨달았다. 이민우가 그녀의 사랑을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과거까지 훔쳤다는 것을. 지원이 18년간 찾아 헤맸던 그녀의 어린 시절의 약속과 희망이 담긴 그 은인은 이민우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현준은 그 자리에 개입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위험한 빛이 번뜩이고 있었다. 이 게임은 이제 단순히 한 여자의 복수극이 아니었다. 그의 과거와 그리고 어쩌면 그의 미래까지 걸린 전쟁이 되어버렸다. 강현준은 더 이상 방관자가 될 수 없었다. 그의 과거 그리고 어쩌면 그의 미래일지도 모르는 여인이 비열한 사기꾼의 손에 더럽혀지는 것을 그는 두고 볼 수 없었다. 신화그룹 회장실. 그의 사무실은 미니멀하고 강력했으며 도시 전체를 발 아래에 둔 듯한 압도적인 전망을 자랑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18년 전 화재 현장에서 구해낸 후 몰래 찍어두었던 어린 지원의 사진이었다. 초회 실장.
그가 인터폰으로 비서를 불렀다. 18년 전 한 회장댁 화재 사건 전면 재조사에 당시 소방기록 경찰 기록 관련자들 근황까지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와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분노가 흐르고 있었다. 그는 이제 게임에 직접 참여하기로 결심했다. 한편 묘지에서의 소동 이후 궁지에 몰린 박 여사는 이성을 잃었다. 그녀는 어두운 뒷골목에서 돈 몇 푼의 양심을 파는 깡패들을 만났다. 그녀는 지원의 사진과 함께 두툼한 돈 봉투를 건넸다. 죽이지는 말고 겁만 줘. 다시는 서울에 발 못 붙이게 아주 제대로 혼쭐을 내주라고. 그녀는 몰랐다. 그들의 만남 전체가 어둠 속에서 숨어있던 현준의 사람에 의해 고스란히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현준은 언제나 한수 앞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지원은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한강공원을 찾았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이민우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최유진과 박 여사에 대한 분노. 모든 감정이 뒤섞여 그녀를 괴롭혔다. 해가 저물고 공원에 인적이 드물어질 무렵이었다. 박 여사가 고용한 깡패들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들은 돈을 요구하는 대신 저급한 말들로 그녀를 희롱하며 위협했다. 그들의 목적은 공포심을 심어주는 것이었다. 곱상하게 생겼는데 오빠들이랑 좋은 데 가서 좀 놀다 갈까? 지원이 뒷걸음질 치는 순간 한 놈이 그녀의 팔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그림자처럼 한 남자가 나타났다. 강현준이었다. 그는 더 이상 신화그룹의 강 부장이 아니었다. 그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신속하고 치명적이었다. 그는 깡패들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며 급소를 정확히 가격했다. 짧고 잔혹한 격투. 지원이 미처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깡패들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현주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놀란 지원에게 다가갔다. 괜찮습니까? 한지원 총괄님. 그는 다시 예의 바른 비즈니스맨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숨길 수 없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그가 넘어진 그녀를 부축하기 위해 손을 내밀었다. 그의 손이 그녀의 팔에 닿는 순간 가로등 불빛 아래 그의 값비싼 수트 소매가 살짝 걷어 올라갔다. 그리고 지원은 보았다. 그의 오른손 손목 안쪽에 있는 이제는 희미해졌지만 분명한 은빛의 화상 흉터를. 그녀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타오르는 불길, 자신을 향해 뻗어오던 작은 소년의 손, 그리고 불빛에 비쳐 선명하게 보였던 바로 그 흉터. 그녀의 온몸이 떨려왔다. 이민우. 그는 자신을 구해줬다고 했지만 그녀는 그의 몸에서 단 한 번도 흉터를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상처 없이 완벽하게 나았다고 했었다. 하지만 이 남자 미스터리한 강 부장은 깡패들은 이미 도망친 후였다. 현주는 자신의 경호팀에게 연락을 하고 있었다. 지원은 그의 손을 그리고 그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거대한 혼돈에 휩싸였다. 이 남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18년간 숨겨져 있던 그녀의 진짜 영웅의 정체가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직전이었다. 청해그룹의 잃어버린 상속녀. 한지원의 공식적인 귀환을 축하하는 파티는 신라호텔에서 가장 큰 연회장인 다이너스티 홀에서 열렸다. 이곳은 그녀의 적들을 심판하기 위한 그녀가 직접 설계한 거대한 무대였다. 한지원은 오늘 밤의 주인공이었다. 그녀는 눈부신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드레스를 입고 아버지 한 회장의 곁에서 우아하게 하객들을 맞이했다. 강현준 역시 파티에 참석했지만 그는 주인공인 그녀가 빛날 수 있도록 한 걸음 물러나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 이민우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최유진은 어떻게든 연회장에 잠입하는 데 성공했다. 그들은 절박했다. 이민우는 자신의 마지막 무기인 생명의 은인이라는 카드를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민우는 테라스에서 잠시 바람을 쐬고 있는 지원에게 접근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진실된 표정을 지으며
그녀의 손목에 있는 낡은 팔찌를 만지려 했다. 18년 전 은인이 그녀에게 주었던 바로 그 팔찌였다. 지원아, 내가 잘못했어. 18년 전 내가 널 구했던 그 마음 아직도 변치 않았어. 너에 대한 내 사랑도 제발 날 용서해줘. 최전. 지원은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공원에서 강현준의 흉터를 본 이후 그녀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 있었다. 그 손 치워요. 더 이상 당신의 역겨운 연극에 놀아나고 싶지 않으니까. 민우가 필사적으로 그녀에게 매달리려는 순간이었다.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무대 중앙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단상 위로 강현준이 올라섰다. 신사숙녀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오늘 밤 18년간 묻혀있던 진실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스크린에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18년 전 한시 가문 저택 주변의 낡은 방범용 CCTV 영상이었다. 현준의 팀이 기적적으로 복원해낸 것이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분명하게 보였다. 화염에 휩싸인 저택, 겁에 질려 도망치는 어린 이민우의 뒷모습, 그리고 잠시 후 망설임 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또 다른 소년, 바로 어린 강현준이었다. 몇 분 뒤 그는 의식을 잃은 어린 지원을 품에 안고 필사적으로 빠져나왔다. 지붕이 무너져 내리기 직전이었다. 그가 지원의 얼굴을 감싸 안는 과정에서 그의 손등 위로 불똥이 튀는 장면까지 선명하게 잡혔다. 연 회장은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이민우의 얼굴은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의 거짓말은 가장 공개적이고 반박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산산조각 났다. 현준의 심판은 거기서 되지 않았다. 그는 무대 아래에 최유진을 가리켰다. 그리고 저 여자 최유진은 청해그룹의 잃어버린 딸이 아니라 한 회장 댁 운전기사의 딸입니다. 진짜 영의 행세를 하며 지난 몇 년간 모두를 기만해왔습니다. 한 회장이 천둥 같은 목소리로 소리쳤다. 경비원들, 저 사기꾼들을 당장 내쫓아 이민우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최유진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와 하객들의 경멸적인 시선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질질 끌려나갔다. 그들의 사회적 생명은 그 순간 완전히 끝났다. 이때 한 회장은 단상 위로 올라가 마지막 발표를 했다. 그리고 오늘 제 딸 지원이의 진정한 은인이자 신화그룹의 강현준 회장과의 약혼을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현준은 단상 위로 올라가 지원의 곁에 섰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원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기억 속 어린 소년의 얼굴과 눈앞에 강력하고 믿음직한 남자의 얼굴이 마침내 하나로 합쳐졌다. 그녀의 18년간의 길고 외로웠던 기다림은 마침내 끝이 났다. 두 사람은 함께 단상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들의 얽혔던 운명은 이제 전 세계 앞에서 공식적으로 하나가 되었다. 파티의 소란이 가라앉은 후 한지원과 강현준은 호텔의 조용한 스카이라운지에서 단둘이 마주 앉았다.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쏟아져 내리는 창가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이야기들이 강물처럼 흘러나왔다. 정말 당신이었군요. 18년 동안 내내. 지원의 목소리에는 경외와 안도 그리고 희미한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미안하오. 현준이 말했다. 더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당신이 박현태 같은 놈 곁에서 고통받게 내버려 두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18년 전 그날 밤 화재 현장에서 그녀를 구해낸 후 그 역시 심한 화상과 연기 흡입으로 생사를 오갔다고 했다. 그의 가족들은 서둘러 그를 스위스에 있는 최고급 재활센터로 보냈다. 수년간의 고통스러운 치료, 그가 다시 한국 땅을 밟았을 때는 이미 10대 후반의 소년이 되어 있었다. 돌아오자마자 당신을 찾았소.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건 한지원이라는 이름과 불타버린 동네의 희미한 풍경뿐이었지. 그는 신화그룹의 모든 정보력을 동원했지만 화재 이후 뿔뿔이 흩어진 그녀의 가족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당신이 청해그룹의 따님이라는 걸 알았을 때, 그리고 당신 이름이 한지원이라는 걸 들었을 때, 세상의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는 기분이었어. 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지원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녀의 길고 외로웠던 기다림과 그리움이 마침내 완전한 그림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손목에 늘 차고 있던 낡은 팔찌를 풀었다. 그것은 붉은색 실로 엮은 정교하게 조각된 나무 부적의 반쪽이었다. 이거 기억나요?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를 오빠라고 불렀다. 그날 오빠가 나한테 줬잖아요. 행운을 가져다 줄 거라고. 현준의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지갑 깊숙한 곳 18년간 단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던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똑같은 붉은 실에 꿰인 나머지 반쪽 나무 부적을 꺼냈다. 그리고 이건 내 것이오. 언젠가 다시 만나면 맞춰보자고 약속했지. 그가 자신의 부적 반쪽을 그녀의 것에 가까이 가져갔다. 두 개의 조각은 찰칵 소리를 내며 하나의 완벽한 원으로 합쳐졌다. 18년간의 헤어짐과 고통, 그리고 그리움의 세월이 그 순간 모두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들은 더 이상 복수를 꿈꾸는 상속녀와 비밀스러운 재벌 총수가 아니었다. 18년 전 화염 속에서 서로를 구원했던 어린 소년과 소녀로 돌아가 있었다. 아버지가 신화그룹과 약혼을 주선하셨을 때 저는 그저 정략 결혼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상대가 당신이었을 줄은. 지원이 속삭였다. 어쩌면 아버님은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운명을 알고 계셨던 건지도 모르지. 현주는 부드럽게 손을 뻗어 그녀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것은 그들의 첫 번째 진심 어린 접촉이었다. 어떤 가식도 숨겨진 의도도 없는. 그들의 손끝이 스치는 순간 짜릿하고도 편안한 전류가 흘렀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달빛 아래 그들의 손목에서 하나가 된 팔찌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아버지의 뜻으로 맺어진 약혼은 사실 기적과도 같은 운명이었다. 복수는 끊었다. 과거는 치유되었다. 이제 그들의 진짜 사랑 이야기가 마침내 시작될 참이었다. 모든 것을 잃은 이민우와 최유진은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모텔방에서 절망과 증오를 곱씹고 있었다. TV에서는 연일 한지원과 강현준의 약혼 소식과 두 그룹의 합병 가능성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흘러나왔다. 이대로 끝낼 순 없어. 이민우가 으르렁거렸다. 바로 그때 최유진의 머릿속에 죽은 아버지가 남긴 유품이 떠올랐다. 오빠 생각났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회장에 대한 비밀 파일 하나를 남겼었어. 청해그룹의 비자금 관련 자료라고 했는데 두 사람은 아버지의 낡은 유품 상자에서 먼지 쌓인 서류 파일을 찾아냈다. 그 안에는 단순한 비자금 자료 이상의 것이 들어있었다. 18년 전 한 회장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의 위협을 받았고 그 스트레스가 지원의 어머니를 극심한 우울증으로 몰아넣었으며 결국 화재의 간접적인 원인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정황 증거들이었다. 그것은 한 회장을 아내를 죽음으로 내몬 비정한 사업가로 만들기에 충분한 악의적인 스캔들의 재료였다. 그들의 새로운 목표는 이제 한지원이 아니었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자 하는 아버지, 그리고 청해그룹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청해그룹의 오랜 라이벌 대형그룹의 박 회장을 찾아갔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비밀 파일을 무기로 위험한 동맹을 제안했다. 이 자료만 있으면 다가오는 청해그룹 주주총회에서 한 회장을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복수를 원하고 회장님은 청해그룹을 원하시겠죠. 노회한 박 회장은 이 위험한 제안을 받아들였다. 한편 지원과 현주는 짧지만 달콤한 평화를 맛보고 있었다. 그들은 지원의 옛집 정원에서 처음으로 평범한 연인처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 평화는 현준의 비서 최 실장의 긴급한 보고로 깨졌다. 회장님 이민우와 최유진이 대형그룹 박 회장과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현준의 정보망은 이미 그들의 음모를 파악하고 있었다. 최 실장이 내민 보고서에는
그들이 지원의 어머니 죽음에 대한 비밀을 무기 삼아 주주총회에서 폭탄을 터뜨릴 계획이라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 보고서에는 그 비밀의 내용 역시 상세히 적혀 있었다. 현주는 차마 그 내용을 지원에게 보여줄 수 없었다. 이제 막 행복을 찾기 시작한 그녀에게 아버지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은 너무나 가혹한 것이었다. 하지만 지원은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의 손에서 보고서를 가져갔다. 현준 씨, 더 이상 날 약한 여자로 대하지 말아요. 무슨 일이든 알아야겠어요. 우리가 함께 맞서야 하니까. 그녀는 보고서를 읽어 내려갔다. 아버지의 과오, 어머니의 고통.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보고서에서 눈을 떼고 결의에 찬 눈으로 현준을 바라보았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다. 아버지는 실수를 했지만 여전히 그녀의 가족이었다. 진짜 적은 과거의 비극을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이용하려는 자들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그들이 원하는 게 전쟁이라면 기꺼이 해주죠. 평화는 끝났다. 더 거대하고 위험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복수를 위한 개인이 아닌 가족과 미래를 지키기 위한 동반자로서 그들은 함께 폭풍의 눈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청해그룹의 정기 주주총회. 연례 행사였던 이날의 총회는 대형그룹과 손을 잡은 이민우 최유진의 등장으로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다. 한지원 회장님, 저희는 주주로서 18년 전 사모님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회장님의 도의적인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이민우는 대형그룹 박 회장의 지지를 등에 업고 단상 위로 올라섰다. 대형 스크린에는 지원의 어머니가 남긴 일기장 일부와 한 회장이 과거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며 경쟁사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증거 자료들이 떠올랐다. 그들은 교묘한 논리로 한 회장의 야망이 결국 아내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주주들은 술렁겼고 장내는 혼란에 빠졌다. 지원은 아버지의 곁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차갑게 지켜보았다. 아버지의 과오. 그녀가 외면하고 싶었던 과거의 상처가 적들의 손에 의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헤집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몇 분 만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아버지의 떨리는 어깨를 보았다. 부녀 사이의 신뢰가 시험대에 오른 순간이었다. 대형그룹 측에서 한 회장에 대한 해이만을 발휘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아직 모든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닙니다. 객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강현준이 일어섰다. 그는 단상 위로 올라가 지원의 곁에 섰다. 오늘이 바로 한지원 총괄의 25번째 생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18년 전 그녀의 어머니께서 딸이 25살이 되는 생일에 열어보라며 남기신 마지막 유언이 있습니다. 현준이 신호하자 장내의 스피커에서 맑고 따뜻한 지원 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그녀가 죽기 직전 딸을 위해 남긴 음성 녹음이었다. 녹음 파일 속에서 그녀는 모든 진실을 이야기했다. 지원아, 이 메시지를 들을 때쯤이면 우리 딸 아주 멋진 숙녀가 되어 있겠구나. 지원아, 혹시라도 아빠를 너무 원망하지 말거라. 아빠는 그저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엄마는 이미 오래전에 아빠를 용서했단다. 그녀의 목소리는 남편의 과오를 감싸 안는 깊은 사랑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을 밝혔다. 그리고 그날의 불은 사고가 아니었어. 아빠의 오랜 경쟁자였던 태영건설의 소행이었단다. 그들이 아빠를 협박하기 위해 저지른 짓이야. 절대로 아빠 탓이 아니란다. 그러니 우리 딸 부디 이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복수심에 휩싸이지 말고 부디 행복해야 한다. 음성 녹음이 끝나자 장내는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이민우와 최유진의 음모는 8년의 시간을 넘어 전달된 어머니의 진실된 사랑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대형그룹 박 회장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다. 지원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것은 용서와 화해의 제스처였다.
한 회장 역시 눈물을 흘리며 딸의 손을 마주 잡았다. 상처 입었지만 부서지지 않은 가족의 모습이었다. 무대 아래 이민우와 최유진은 경비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고립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지막 발악이 오히려 적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원은 객석에 서 있는 현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말없이 따뜻한 격려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그녀 아버지의 회사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 가족의 가장 깊은 상처를 치유해 주었다. 두 사람의 유대는 이제 그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을 만큼 견고해졌다. 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는 진실의 칼날이 되어 모든 거짓과 음모를 베어냈다. 주주총회 이후 신화그룹과 청해그룹, 그리고 암묵적으로 협력한 천우그룹의 연합은 거대한 태풍이 되어 대양그룹과 태영건설을 덮쳤다. 강현준의 팀은 18년 전 화재를 저질렀던 방화범을 찾아냈다. 그는 이제 병들고 늙은 노인이 되어 있었다. 법적인 처벌의 감면과 진성그룹의 보호를 약속받은 그는 18년 전 태영건설 회장에게서 돈을 받고 한 회장의 집에 불을 질렀던 모든 범행을 자백했다. 단순한 경고 목적이었지만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는 것이었다. 그의 자백은 기폭제가 되었다. 뉴스 헤드라인은 연일 그들의 몰락을 중계했다. 태영건설 회장 18년 전 방화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 대양그룹 임상 데이터 조작 및 살인교사 공모 혐의로 검찰 압수수색.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두 개의 거대한 제국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민우와 최유진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들은 허름한 모텔방에 숨어 있다가 명예훼손 사기, 그리고 살인교사 공모 혐의로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그들의 초라하고 패배한 모습은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박현태의 어머니 김 여사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아들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던 부와 명예, 그리고 아들의 미래.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어리석은 탐욕과 질투 때문에 한 줌의 재로 변해버렸다는 끔찍한 깨달음. 그녀의 이성은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했다. 내쫓아야 해. 그 재수 없는 년을, 우리 민우를 위해서. 그녀는 3년 전 송하윤에게 누명을 씌우던 그날의 망령에 사로잡힌 채 미쳐버렸다. 그녀는 결국 정신병원에 수용되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박현태가 회복 중인 병실. 한지원과 강현준, 그리고 전기준이 함께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다. TV 화면 속에서는 그들의 적들이 차례차례 법의 심판대 위로 끌려가고 있었다. 병실의 공기는 승리의 환호 대신 길고 고통스러웠던 전쟁이 끝났다는 조용하고 엄숙한 안도감으로 채워져 있었다. 현태는 자신의 어머니와 여동생의 비참한 최후를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속죄의 대가는 혹독했지만 그는 그것이 자신이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임을 받아들였다. 이주는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다. 자신과 하윤을 괴롭혔던 악인들은 모두 대가를 치렀다. 이제 그는 정말로 과거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터였다. 그리고 하윤. 그녀는 수년간 자신의 어깨를 짓눌렀던 복수라는 무거운 짐을 마침내 내려놓았다. 그녀는 자유로워졌다. 모든 외부의 적들은 사라졌다. 폭풍은 멎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의 미래에 대한 마지막 개인적인 질문뿐이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마지막 장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송하윤의 앞에는 고요하지만 어려운 길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이제 누구의 아내도 복수의 화신도 아니었다. 그녀는 오롯이 자기 자신으로 서야 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박현태는 천우그룹의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 자신의 과에 대한 책임을 졌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한 CEO가 아닌 조용하고 사려 깊은 남자가 되어 있었다. 그는 하윤을 그녀가 이준과 처음 재회했던 그 갤러리에서 만났다. 그는 거창한 약속 대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하윤아, 내가 잃어버린 시간들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남은 내 모든 시간을
너의 행복을 위해 쓰고 싶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어. 며칠 뒤 전기준 역시 그녀를 병원 옥상 정원으로 불렀다. 그는 언제나처럼 부드럽고 굳건했다. 나는 7년을 기다렸어. 앞으로 70년도 더 기다릴 수 있어. 너의 대답이 무엇이든 나는 항상 이 자리에 있을 거야. 하윤은 두 남자의 진심에 감사했다. 하지만 복수라는 거대한 목적이 사라진 지금 그녀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었다. 일주일 후 진성그룹 본사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모든 언론의 관심은 송하윤이 과연 두 남자 중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에 쏠려 있었다. 박현태와 전기준 역시 객석에서 긴장된 얼굴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단상 위에 선 하윤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쳤다. 지난 몇 년간 저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와 같은 혹은 저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수많은 여성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장내의 모든 사람들을 집중시키는 힘이 있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 남자의 아내가 되는 대신 그들의 목소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란재단 란 파운데이션의 설립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것은 오수진의 악행 속에서 잊혀졌던 또 다른 희생자 그녀의 언니 오수란의 이름을 딴 재단이었다. 하윤은 가정폭력과 불공정한 결혼 생활의 피해자들을 돕는 일에 자신의 남은 인생과 재산의 상당 부분을 바치겠다고 선언했다. 기자회견장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로 가득 찼다. 그것은 예상치 못한 그러나 그 어떤 로맨스보다도 강력하고 감동적인 선언이었다. 객석에 앉아있던 현태와 이주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실망감이 아닌 한 여성에 대한 깊은 존경과 감탄이 담겨 있었다. 3년 후, 2015년 8월 30일, 10일 토요일, 송하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회운동가 중 한 명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서울에서 열린 국제여성인권 포럼의 기조연설자로 단상 위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복수의 차가움 대신 따뜻하고 강인한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청중석에는 나란히 앉아 미소 띤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는 박현태와 전기준의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더 이상 연적이 아니었다. 각자의 삶에서 의미를 찾고 그녀의 새로운 길을 가장 든든하게 지지해주는 친구가 되어 있었다. 하윤은 연설을 마쳤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녀는 청중을 향해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진정한 자유와 힘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찾은 자의 미소였다. 그녀는 자신의 목적을 잃어버린 과거를 되찾는 것에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에서 찾았다. 그녀는 마침내 완벽하게 치유되었고 자기 자신을 되찾았다.